코로나 사망자로 집계한 2,000여 명 중에 99%가 기저질환자였다고 합니다. 기저질환 없는 코로나 사망자는 오직 14명뿐이라 이런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 죽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런 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고 또 건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 접종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면역 반응의 문제 때문인지 백신 접종의 부작용은 유독 젊은 사람일수록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린 학생들을 둔 학부모들의 걱정은 단순히 기후가 아니라고 하는 전문가일수록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본 사람으로서 학부모들의 걱정과 또 그 아픔을 잘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최근에 12, 17세 학생들의 강제 접종 방침을 수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백신 접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을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만에 하나 백신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하고 또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섬세한 제도적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 국무총리가 됐는데 2015년 6월에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은 메르스 사태가 발생해서 한 달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범정부적인 집중 대응을 하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결과 한 달 만에 사실상 종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메르스는 생각보다 이제 좀 잘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들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하고 또 이거는 사실은 부모님들과 학생들, 당사자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 이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우려를 정책적으로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언제든 좋은 의견들을 주시고 또 말씀을 해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의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늘 그냥 앞에서는 그렇다게 하고 뒤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그 청년들이 바로 우리 아이고 우리 손주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진행을 위해서 저는 마스크를 좀 벗어서 그렇게 하시죠. 예. 간단하게 학생 학부모 인권보호연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가 일어난 이후로 저희 이제 엄마들이 어디 학원을 보낼까 아니면 대학을 어떻게 가야 되나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라 걱정을 해야 된다면서 모여서 작은 시민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 학부모 인권보호연대는 가정, 학교, 사회, 국가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연구와 실천 활동을 하면서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회원이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3 사태를 맞이하여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 또한 이렇게 한교안 후보님께서 자리를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대책 회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앞부분에 이제 다 같이 하시는 부분을 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저희 그 단체 그 임원과 구성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대표로서 신민향이라고 하고요. 저희 감사 광민철님 이렇게 오셨고요. 네.
그리고 부대표님이자 의료자문위원회로 계시는 김지혜님은 오늘 바쁘셔서 일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셨고, 우리 총무 김문희님 모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회원분들, 네, 따로 이제 시간 관계상 소개는 이제 생략하고요. 또 의료자문위원회에 윤강희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의료자문위원으로 계시는 정기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3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좋습니다. 앞부분을 좋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본 단체의 대표이자 고3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6월 24일 날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정보도 없이 그냥 희망하냐 안 하냐라는 그런 동의서 한 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4일에서야 다시 또 동의서를 하나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분명히 이거를 미동의한다. 사인해서 내고 또 온라인으로 이제 또 받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제가 미동의를 체크하고 선생님께 보냈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선생님께서 교감 선생님께서 전화를 해보라고 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럼 강요를 하시는 거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궁금해서 전화를 해보라고 하셨다라고 하셔서 저는 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2번에 걸쳐서 미동의의 의사를 냈는데 왜 나한테 연락을 했을까? 그때 제가 궁금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벌써 그때 의료인연합회에서 고3 백신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걸 반대한다라는 성명서가 나왔었고, 그 당시 질병청에서 보고한 바로는 거의 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다급하다는 생각에 담임선생님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그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모르시는 것 같다. 제발 안내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좀 알려달라. 했더니 선생님께서 그건 해줄 수 없습니다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보통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전달하겠다, 알려주겠다 이러실 텐데 그걸 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이상해서 그 다음에 제가 교육청으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교육청에서도 역시나 질병청에서 내려온 자료만 주겠다. 학생하고 학부모한테 그런 걸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이상한 말을 들었고, 교육부에도 제가 또 전화를 했더니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왜 학생들을 안전해야 되고 이런 백신 부작용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걸 안내장에 안 써준다는 사실이 너무 이상해서 또 이제 제가 또 찾아보니까 고3 백신을 반대한다는 소송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여를 했더니 이제 제가 고발의 신청자가 이제 저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 중에. 네, 학부모 중에. 그 학교 학부모입니다. 그 학교가 아니라 전국에서. 전국에.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가처분을 신청하는 소송을 걸었고 또 접종 중지하는 소송을 이제 청주 법원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그 법관을 갑자기 바꾸고 변경기일을 신청하고, 그리고는 분명히 가처분 신청인데 이게 중지한다 안 한다는 거 없이 그냥 소송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채 고3이 벌써 접종이 끝나버리는 사태를 이제 맞이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소송 당사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궁금해서 교육부에 일단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접종 한 2주 만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지금 부작용이 났느냐, 혹시 아픈 애가 있냐. 그랬더니 제가 정말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중증 이상 반응 신고가 접종 2주 만에 54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증 이상은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영구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장애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서 이제 그거를 제보를 하고 여기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제보를 해서 그 파이낸스 투데이에 이렇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질병청에서 7월 31일 날 다시 발표하기로는 갑자기 숫자가 3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건 분명히 54명인데, 그리고 분명히 교육부 직원이 자기네도 같이 보고받는 게 있습니다 하면서 전산을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전산을 보고 54명을 보고했는데 30명으로 줄어서 전화를 해봤더니 자기네들이 그런 보고 체계가 없고, 그리고 그런 정보를 이제는 교육부에서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으로 무조건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근데 질병관리청 이상반응관리팀으로 전화를 하래요. 근데 저희 학부모 지금 단체 회원분들이 정말 수백 통을 했는데 그 질병관리청이 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다급한 마음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원래 정보공개 청구는 아무리 늦어도 2주 만에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월 25일 날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오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자료 준비한 거에도 보시면 분명히 8월 9일에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고3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증 이상 반응이 30명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나왔거든요. 54명? 이거는 이제 기사 온 거고, 예, 예. 여기에 이제 이게 질병관리청이 예. 보고를 한 거예요. 예. 분명히 30명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 갑자기 9월 2일 날 보도할 때는 그 집계표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18세에서 19세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3 집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교육부에 물어봤더니 그 질병관리청에서 이 앞에 있는 표를 다시 제공할지 안 제공할지를 논의하겠답니다. 분명히 고3 백신을 맞춰놓고 이렇게 집계를 하더니 뭔가 큰일이 났던지, 네? 이렇게 벌써 이렇게 이 표가 사라졌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이제 어떤 기사를 보다가 헬스조선이라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30명이라는 그 숫자밖에 저희가 발견을 못하고 그 숫자만 알고 있었는데 헬스조선에 그 30명 아이들이 어떻게 아픈지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현수막까지 준비했거든요. 지금 저게 벌써 접종 2주 만에 급성마비 4명 이런 거죠. 네. 혈소판 감소증이 1명. 이게 접종 1차가 끝난 상태입니다. 신고가 1139명인데 급성마비 4명에 혈소판 감소증 1명, 심근염, 심당염 6명, 뇌증 및 뇌염 1명, 경련 및 발작 5명, 아나필락시스 10명, 입원 치료 32명, 그 중에 1명은 중환자실 치료. 이게 2차가 끝난 게 아니고요. 1차 때 발표됐던 겁니다. 그러면은 교육부랑 질병청 이 사실을 알았을 테고, 오늘 홍콩 기사에서 나왔지만 아이들이 30명 이상이 생기니까 거긴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2차 중단했어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학부모랑 학생들한테 전혀 알리지 않고 그냥 2차까지 다 맞춰버렸습니다. 그리고는 2차에 아이들이 얼마나 아픈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저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이제 저희가 빨리 간담회를 요청드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나선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학부모님들이 너무 답답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듣던 중에 교육부에서는 이런 자세한 발표를 안 하고 대책도 안 세운 채 갑자기 12세, 17세를 맞추겠다면서 온라인 포럼을 개최합니다. 그 온라인 포럼이 실시간으로 개최했는데 정말 그거는 학부모를 우롱한 처사였어요. 거기에 나오신 의사 선생님들은 죄다 백신을 그냥 맞아라 하시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님들이 진짜 온라인 포럼을 다 들어가서 이걸 다 분석하고 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분석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빠 학부모님 오셨는데 그 부분을 이제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어렵게 자리해 주신 황교안 대통령 후보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국에 계신 학부모님들께 자녀분들의 건강한 미래와 안전을 위해 이번 코로나19 백신 접종만큼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질병청과 교육부가 교육부 TV 채널을 통해 진정한 진행한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 온라인 포럼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당시 포럼에서 언급된 그 내용들의 문제점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은 12세 이상 모든 청소년에 접종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미 소아 청소년의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사망한 소아 청소년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 후 효과가 5개월 뒤면 약화된다고 보고 12세 이상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럼에서는 말하지는 않았지만 WHO 세계보건기구, 호주는 12세부터 15세 건강한 어린이는 아예 접종 공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국 또한 장기적 부작용을 우려해서 최근에 불과 이틀 전에 1회만 건강한 12세, 15세 청소년에 대해서 권고를 하겠다가 아니고 권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소아청소년이 2011년 6월 이후에 코로나 감염률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감염되고 증가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증상이 가볍고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들한테 무리하게 성인과 동일하게 백신 접종을 강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 포럼에서는 화이자 백신 임상 자료만을 가지고 예방 효과가 높고 안전하다고, 그러므로 접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올 초에 짧은 단기간에 진행되었고 데이터 양도 적을 뿐더러 이 적은 데이터 양의 산출물, 결과물을 가지고서 말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소아청소년은 얼마나 접종 시에 부작용이 나타날지 아무도 지금으로서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행정안전부 연령별 인구 현황을 보면 0세부터 19세까지 소아청소년 인구수가 856만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순수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없고, 중증 이상 반응을 나타내는 소아청소년만이 3명 정도 있다라고 질병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3 학생들 백신 접종 1차 결과를 보면 44만 명이 조금 넘는 학생들 중에서 97%라고 1차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4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접종을 받고 1차 접종을 받고 교육부는 54명, 질병청은 30명, 저기 벽면에 있는 바와 같이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본래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접종을 함으로써 감염보다는 백신 접종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이익적 효과가 더 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지금의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소아청소년 중에서 0세부터 19세까지 사망자는 없고, 이런 상황에서 백신을 왜 도대체 강행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백신 접종을 강행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봤을 때 당위성이 있는 건지, 이거는 한 번쯤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상황이고, 상황은 엄중하고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신저 리보 핵산 개발을 도운 로버트 말론 박사는 소아청소년은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볍고 따라서 입원할 확률도 낮기 때문에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27주차 질병청 자료를 보면서 실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이상 반응 산출 건수를 보면 화이자가 모더나에 비해서 접종 건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상 반응 건수는 훨씬 많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27주차 질병청 자료를 보시면 확연히 아실 수 있는 부분이고, 건강한 10대 남은 또 백신 부작용이 코로나로 인한 감염률보다 4배에서 6배는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바이러스는 사실상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고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집단 면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상 반응에 대한 면밀한 점검 없이 검토 없이 12세, 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청이나 교육부 그리고 정부 그 어느 곳에서도 제가 그동안 수차례 전화를 했었지만 책임을 지겠다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내가 당사자일 뿐이지 나는 책임이 없고 행정 지침에 따라서 일처리를 했을 뿐이다. 따라서 법령상으로는 문제되는 게 없다라는 답변만 들어왔습니다. 질병청은 또한 예방의학팀은 몇 번의 전화를 했지만
백신 접종을 함으로써 통계를 낼 수 있는 통계부서는 지금까지 전화가 한 번도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화를 하루에 3번, 5번씩 합니다. 근데 통화가 지금까지 되지도 않고 모든 게 먹통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에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런 거를 언론에 보도도 하지 않습니다. 보도를 제가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안 해줍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는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여기에 와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진솔하게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학위원회에서는 3가지 이유로 백신을 반대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은 임상 시험 중의 백신으로 단기 및 장기적인 부작용은 알 수 없으며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 수가 안전 기준을 넘었으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조건부로 2상 임상시험을 통과했고 3상 임상시험은 20년 7월 27일에 시작하여 종료 예정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23년 5월 2일로 아직 실험 중인 백신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이런 백신이 시판될 수 없는데 미국 FDA에서는 팬데믹을 이유로 3상 시험 중간 결과만을 토대로 긴급으로 20년 12월 11일에 승인해준 백신입니다. 따라서 장기간에 충분하고 신뢰할 만한 임상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허가받은 백신이 아닙니다. 즉 긴급 승인이라고 해서 곧 안전하고 효과를 입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제약사들은 부작용에 대한 면책도 요구받았습니다. 이는 제약사들도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안전하지 않은 백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백신에 들어가는 mRNA 기술 또한 동물 실험에서 동물들이 심하게 병들거나 죽어 성공한 적이 없었고 인간에서는 안전과 윤리의 문제로 한 번도 적용한 적 없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백신으로 현재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부작용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 안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접종 후에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났는데요. 미국 CDC에서는 제약사도 알지 못했거나 인과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던 생리불순의 부작용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 후 급성 백혈병이 일어났지만 그동안 인과성이 없다고 부작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접종 후 이런 사례가 증가하고 청원 등이 늘어나자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지 않아서 인정할 수는 없으나 만약 같은 부작용의 사례가 충분히 나오면 인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코로나19 백신이 짧은 임상시험만으로 긴급 승인되었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알 수 없으며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사례가 많이 나와야 한다는 말은 곧 우리가 실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 백신 찬성 쪽의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한다는 것이 임상시험에 동의하는 것이라는 것과 잠재적이고 장기적인 부작용이 있음을 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동의서를 받아서 접종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에서 미접종자에게 접종 강요나 회유, 불이익을 주는 등 신체에 대한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96년부터 2019년까지 26년 동안 모든 백신에서 사망자는 총 13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이번 코로나19 접종 단 6개월 만에 858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정부는 인정하는 것이 단 2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의문점이 있는데요. 기저질환인 경우에는 백신의 사망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인정하지 단 2명밖에 인정을 못했던 건데, 그렇다면 코로나 사망자의 대부분이 기저질환이었는데 그럼 이들도 코로나가 아니라 기저질환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의 상황이 팬데믹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정도의 사망자와 부작용이 나왔다면 정부는 접종을 중단하고 백신 제조사의 안전성을 다시 검증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백신과의 인과성을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을 밝히려는 의지와 노력 없이 인과성이 없다고만 되풀이하며 계속 접종을 강행하는 것은 실험 중인 백신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적인 행위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런 정부의 태도를 비판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만의 임상시험이므로 인과성이 없다고 말할 게 아니라 가능성을 염두하고 조사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입니다.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중단하고 부작용과 사망이 백신과의 인과성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백신에 대한 균형 있는 정보 없이 접종을 해야 한다는 정부와 주류 언론의 보도를 믿고 백신을 접종하여 사망과 부작용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고3에서도 단 2주 만에 중증자가 고3에서는 화이자 1차 단 2주 만에 중증자가 30명이 나왔는데 19세 이하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사망자가 1명이 없었고 중증자는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2주 만에 30명이 나왔습니다. 이런데도 교육부에서 주최한 포럼에서는 고3 접종 후 안전성과 관계된 시그널은 없다며 이들의 고통을 임상시험도 마치지 않은 제약사가 허락한 부작용 속에 덮어버리는 발언을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발생부터 지금까지 19세 이하는 접종을 하지 않았어도 사망자는 없었고 중증자 3명이라는 것은 백신 접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결과보다 더 좋은 백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접종만으로 단 2주 만에 30명의 중증자를 발생시킨 이번 화이자 백신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 12에서 17세의 확진자가 늘어도 확진자의 대부분은 환자가 아니고 중증자는 백신으로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교육부 포럼에서 7, 8월에 학생들이 코로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7월 6일 방역 당국에서 브리핑을 하기를 검사 건수를 공격적으로 확대하여 내일부터 환자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검사 건수를 많이 했다는 건데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것은 방역 당국 스스로가 검사 건수가 늘면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확진자 수를 조절할 수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확진자를 조사하기 위한 PCR 검사는 원래 진단용이 아니라 연구용으로 쓰이며 우리나라에서 이 PCR 진단 키트가 높은 CT값을 가지고 있어서 위양성률이 높아집니다. 무증상의 환자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무증상 환자는 무증상은 환자가 아닙니다. 또한 전파한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PCR 검사법에 의존한 확진자 수보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더해 증상의 유무와 정도를 파악하여 진짜 질병자를 알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건수가 늘어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어도 현재까지 사망자는 0명, 중증자는 3명으로 우리 아이들은 안전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에서 중증의 예방을 위해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19세 이하에서 치명률이 0%인 위험하지 않은 코로나의 중증을 막기 위해서 12에서 17세 전부 또는 다수의 비교적 건강한 아이들이 알려진 부작용뿐만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장기적인 부작용을 감수하고 또 이미 고3에서 중증자가 30명이 나왔음을 알면서도 접종을 허용하고 교육부에서는 또 이를 안전하다며 추진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이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행정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중증자의 문제는 백신 접종으로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중증자를 치료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접종을 반대하는 이유 세 번째, 이번 백신은 감염과 전파를 막지 못하고 변이에 대응하지 못하여 효과 없고 따라서 집단 면역이 불가능하다. 집단 면역 때문에 성인보다 코로나에 걸려도 무증상 경증으로 잘 낫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도 접종을 권유하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지 할 수 없습니다. 화이자에서는 예방 효과가 90%라고 발표를 하였는데 이는 상대 위험 감소율로 계산한 것으로서 백신의 실제 효과는 1% 미만입니다. 제가 여기 그림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백신을 접종하여도 항체 형성 정도가 다르고 항체 지속 기간도 짧아서 백신의 효과는 떨어집니다. mRNA 기술 백신이 유전자 정보만 알면 빠른 생산이 가능하므로
변이에도 빨리 새로운 백신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델타 변이가 이렇게 찬 거라고 오랫동안 됐는데 왜 빨리 델타 변이에 대한 백신을 못 만들어내고 아직까지 옛날 그 백신으로 부스터샷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예방 효과의 증거가 각 나라에서 나타나는데, 코로나 청정 지역이었던 지브랄타, 아이슬란드, 베트남, 몽골 이런 데서는 접종하기 전에는 확진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접종 후에 오히려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영국, 미국은 접종률이 80%가 넘고 지브랄타는 99%까지도 된다고 했는데 돌파 감염 등으로 연일 사상 최고의 감염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3차 유행기에 코로나 입원 사망한 이거 영국 정부가 발표한 건데요. 3차 유행기에 영국에서 코로나로 입원 사망한 사람들의 70%가 2차 백신 접종자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켄터키에서는 백신 접종한 35명의 수녀 중에서 80%가 재감염이 되었고 이 중 2명은 사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백신 접종 후에 외국의 사례를 보면 백신의 효과가 제약사가 발표한 것과는 현저히 달라 감염과 전파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접종률이 높을수록 감염률이 높아지는 결과로 집단 면역이 불가능함이 증명되었습니다. 더구나 델타 변이 등 바이러스 변이 때문에 기존의 백신 효과는 더 떨어지며 따라서 중증을 막는 목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학인연에서는 이번 백신이 현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전이 검증되지 않았고 부풀려진 효과로 감염과 전파를 막을 수 없으며 변이에도 대응하기 어려운 효과 없는 백신이라고 판단합니다.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실패한 다른 나라의 전철을 우리나라가 밟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에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허용을 반대합니다. 또한 그 이하 아이들과 영유아 및 소아와 임산부의 접종도 반대합니다. 내 자신의 감염도 예방하지 못하고 안전하지도 않은 백신을 집단 면역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위한다는 공공의 선을 명목으로 접종케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며 비윤리적인 대단히 무모하고 위험한 발상임을 주장합니다. 19세 이하 모든 영유아 및 소아 청소년들과 임산부에서의 백신 접종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네. 저희 지금 학생 학부모 인권보호연대에 그냥 일반 학부모님이십니다. 저희 회원이신데 이 백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부모님도 이렇게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교육부와 질병청은 이런 문제를 둘이서만 지금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이 부분을 더 이상 용서할 수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 왜 우리 아이한테 맞추는 이 몸에 들어가는 이 코로나 주사를 왜 질병청과 교육부 두 부서가 논의를 하고 그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지 그 부분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부작용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코로나 주사를요, 예방 주사를 학부모하고 의논하고 저희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저희 학부모를 무시하시는 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온라인 포럼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부작용을 겪어서 아프신 그 어머님이 내 아이한테는 주사를 안 맞고 싶다는데 거기 포럼에서 나오신 분은 아이한테 설명을 잘하겠답니다. 학부모를 전혀 보호자로 생각하지 않는 이 정부는 정말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고요. 또 이 모든 과정에서 너무나 불법적인 것들이 많아서 저희 학부모님들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이 불법적인 부분을 저희가 정보 공개를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밝혀내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거의 총무님이신 김문희님이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제가 발표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주변에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쓰러지거나 돌아가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후유증을 알고 있는 분 있습니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코로나로. 아니고. 아는 청년이 사망했죠. 화이자 2차가. 아니, 백신 말고 코로나 감염으로. 아니요. 없어요? 없죠. 자, 백신 맞고 주변에 코로나 백신 맞고 주변에 후유증을 앓거나 돌아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 우리 엄마 친구 있어요. 자, 한번 돌아봐 주세요. 자, 찍어주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 손 들어봐 주세요. 코로나 백신 맞고 주변의 지인이 후유증을 앓거나 중증 장애를 앓거나 돌아가신 분 있는 분.
자, 3일 전에 전북 경찰서에서 경찰관 네네. 전 제 주변에 많습니다. 백신 맞고 돌아가신 분. 어르신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다 찍었죠? 이것도 뭐 다시 물을게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후유증을 앓거나 돌아가시거나 지금까지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지인 중에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이것도 찍어주세요. 이거 설정 아니에요. 금방 나온 건데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TV를 끄고 이제 정부에서 방송만 안 하면 코로나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 구경을 못 해봤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과 백신 접종의 피해로 본 19세 미만의 백신 접종의 부당성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정보 공개로 알아낸 거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0세부터 19세까지에는 교내 감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감염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증상이 전파한 사례가 그거는 19세를 떠나서 전 국민 대한민국에서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무증상 전파가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또 야외에서 잠깐 뺄게요. 야외에서 감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야외에서 감염 사례가 없고 가족 내, 자 다들 밀접촉하시죠? 마스크 벗고 밥도 같이 먹고 뽀뽀도 하죠? 아이들하고 감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 교내에 아이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다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어쨌든 야외에서 가족 내에서 그 다음에 무증상은 전파를 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요거를 이제 아시고 요게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내용입니다. 우리 국내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매일 1일 검사량과 확진자는 얘기하지만 전체 지금까지 총 몇 명을 검사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확진자를 나오는데 아까도 방금 얘기했듯이 무증상은 전파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보 공개로 받은 내용에서는 무증상 자체는 전파한 사례가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해외에서는 몇 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증상 확진자와 유증상자를 같이 통합해서 발표를 합니다. 저는 이거는 확진자를 부풀리기 위한 통계 장난이라고 봅니다. 왜냐? 무증상은 전파를 안 한다고 하면 분명히 분리해서 발표를 했어야 되고 관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개된 유증상자 중에서도 중증질환자, 우리가 중요한 건 중증질환입니다. 경증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도 안 먹고 넘어갈 정도니까 중요하지가 않는데 중증질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달라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1급 비밀인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연구 중이라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청 홈피를 뒤졌더니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7월 15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베클로리즈, 일명 렘데시비르입니다. 이게 128개 병원에서 9,135명이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 레그단 비밥이 83개 병원에서 6,347명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혈장 치료제, 이게 임상 이외의 치료 목적으로 47건이 사용했습니다. 이 예로 봤을 때 실제 우리가 중증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한 1만여 명이 있긴 있었습니다. 실존합니다.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저희가 기저질환 없는 순수 코로나 사망자가 몇 명이냐라고 정보공개를 신청했을 때 8월 30일까지 50명이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후보님께서 14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그전 자료고 가장 최근 자료는 50명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 중증 질환이 있어도 이들이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케이스는 드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완치돼서 퇴원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백신, 그 다음에 백신으로 넘어갈게요.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 신고는 23만 건 중에서 또 중증 질환은 후유증을 앓고 있는 중증 질환은 거의 1만여 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사망 신고가 된 게 856건입니다. 그 중에서 또 백혈병, 하열, 그 다음에 소장이 있었고 사지가 마비되고에 관계된 국민청원만 100건이 넘어섰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만. 쇼킹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이자, 고3 화이자 1차 접종만으로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상 신고가 1136건에 중증 질환이 30건입니다. 그 중에서 고3 아이 중에 하나는 백혈병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나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런 질환이 없다고 전화로 물어보면은 얘기를 안 밝힙니다. 똑같은 사례로 아까도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홍콩에서는 화이자 1차 접종만으로도 30명이 심장염이라고 합니다. 심장염이 발생했을 때 2차 접종을 멈췄습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이게 상식이 있는 나라고 인권과 생명과 모든 걸 존중하는 정부가 살아있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정부는
30명의 중증 질환자가 나왔는데 입을 싹 닫고 2차 접종을 강행합니다. 사람 목숨이 개돼지입니까? 키우는 애완견도 이렇게 대우를 안 합니다. 개가 아파도 병원비를 들여갖고는 병원 가서 치료를 하고 벌벌 떨고 울고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사람 생명이 30명이 이상 반응이 났다는데 그거를 숨기고 2차 접종을 강행을 합니까? 이거는 정부에 진짜 문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교육부에서 소아 청소년을 접종하기 위해서 TV 포럼을 했습니다. 거기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네는 국내 데이터가 없고 해외 데이터를 그냥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학부모 한 분이 물었습니다. 해외 데이터를 그냥 쓰면 우리랑 같은 아시아 인종에 대해서 부작용 사례가 있느냐 했을 때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전혀 없다고 하는데 어제 신문에 홍콩에서는 30명이 있었고 1차 접종 후에 2차 접종을 중단했다는 사례가 버젓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월 1일 날 우리나라 교육부에 나온 질병청과 거기에 대해서 소아청소년 백신을 이제 연구하고 회의하고 접종 계획을 세웠다는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말은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학부모가 물었습니다. 이게 불임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떡하냐요? 진짜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전문가 한 분이 또 대답하기를 여자의 임신과 출산과 자궁 이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네 퍽이나 자 국내에서 하혈건이 18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생리불순으로 3만여 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15만여 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이게 없는 겁니까? 국내에서만 이미 18건이 있었습니다. 생리불순, 하혈 등등 자궁 이상 신고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 좀 고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소아 청소년 백신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족 내 감염이 없고 무증상 전파가 안 되고 야외 전파가 안 된다면은 이미 작년 사례 한 건만 작년 2020년 사례만 종합을 했어도 이들은 아이들은 마스크를 안 씌워도 되고 학교를 정상 수업을 했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지금 9월 달인데 9월이 다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끌면서 아이들은 마스크를 씌우고 학교를 줌 수업하고 일주일에 이틀 3일 학교를 보내는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가의 재정이 엄청나게 파탄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무너졌습니다. 이게 다 코로나 방역이 잘못된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제 생각에는 질병청, 행안부, 교육부가 전부 다 비전문가가 앉아 있어서 이런 겁니다. 사람을 진짜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이 국민을 사랑하는 정부라면은 이런 방역을 절대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9월 15일 날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론에 밝혀졌는데 2021년 2월 28일부터 최근까지 화이자 접종을 2차까지 끝낸 67만 3천 명에 대해서 추적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쇼킹한 얘기입니다. 화이자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집단에서 238명의 돌파 감염이 생겼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많은 숫자는 아닌데 어쨌든 98% 완벽하게 중증이라든가 감염을 예방한다는 백신에서 238명의 돌파 감염이 생겼는데 기존에 자연항체가 생겼던 그걸 이전 감염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전에 감염됐다가 자연항체를 얻은 분에서는 단지 19명이 유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백신을 맞은 항체 면역보다 자연항체가 13배나 강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추적을 했을 때 자연항체가 백신항체는 전부 다 효능이 떨어지는데 자연항체는 거의 비슷한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백신보다는 훨씬 월등하게 오래도록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거 예고 세 번째는 이전에 감염이 됐던 사례인데 화이자를 1차 접종한 이 세 번째 사례는 4만 200명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적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들에 있어서는 자연 항체를 가진 사람에 비해서 델타 변이가 6배나 많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증상이 7.13배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으로 봐서는 자연 면역을 가진 항체가 가장 뛰어난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증상 확진자도 면역을 가진다고 합니다. 유증상만이 아니라 무증상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PCR 검사가 아니라 항체 검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항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국민한테 필요한 게 항체 검사지 이게 PCR 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CDC의 그 파우치 소장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는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는 걸 들었느냐, 논문 발표가 있는 걸 들었냐 그랬더니 파우치도 말했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놀랄만한 연구가 있었던 걸 자기가 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웃깁니다. 우리는 면역 항체를 얻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게 아니라 면역 활성화를 얻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다고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CDC 홈페이지에도 버젓이 그렇게 말을 바꿔서 올립니다. 우리가 항체를 원하지 않고 면역을 원하지 않는데 백신을 왜 맞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치료제이고 우리가 필요한 건 이 방역 해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백신이 98% 예방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아까 말했던 작년 올해 합쳐서 아이들이 우리나라 학생이 거의 800만 명에 가깝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 감염자가 단 3명밖에 없었다는 거는 안 맞으면, 백신을 안 맞으면 우리가 면역 항체가 거의 100%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수치 통계가 말해줍니다. 왜? 화이자 1차를 맞았더니 이미 1136명의 이제 이미 이상 반응자가 생기고 중증이 30명이 생겼는데 백신을 안 맞았더니 작년 올해 합쳐서 누적도 3명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오히려 백신을 안 맞은 아이들이 면역 반응이 더 뛰어나고 완벽한 면역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백신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백신을 맞을수록 중증만 더 생기고 더 피해가 많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한교안 후보님께 자료를 충분히 많이 드려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 대선 후보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이유는 정말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1차 고3 백신 접종하고 1139명 저렇게 신고된 거 아십니까? 그리고 중환자실에 저 한 명 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저게 1차입니다. 2차가 아닙니다. 지금 2차가 끝난 뒤로는 도대체 몇 명이 죽었고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죽하면 저희 학인연에서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학교 앞에서 뿌리고 있습니다. 12세, 17세 아이들만은 제발 너희들이라도 좀 알아야 된다. 뉴스에 안 나와서요. 제가 이 전단지를 들고 학교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어떤 아이가 저한테 고맙다면서 이렇게 하트를 날리고 갑니다. 또 인사까지 하고 갑니다. 아니, 걔네들 어떻게 보면 자기 살려달라는 그런 표시 아닙니까? 이런 정말 절박한 심정을 아시고 저희 의료자문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께서 이 문제를 말씀하시기가 얼마나 힘든지 저도 정말 학부모로서 진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정말 적은 숫자 아니고 10분이나 저희 의료자문위원회가 돼주셔서 이 코로나 이 주사 아이들한테 맞춰서는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성명서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거 정말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 언론에 정말 제발 언론의 기능을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고3 형 누나들이 이렇게 아픈데 저한테 지금 연락된 애만 3명입니다. 한 아이가 어떻게 말했냐면 자기가 이렇게 아픈데 동생만들은 안 아팠으면 좋겠다고 해서 동생들이 가는 커뮤니티에 가서 이렇게 글을 올린답니다. 백신 맞으면 이렇게 아프니까 너희들 맞으면 안 돼. 이렇게 그 아픈 고3 아이가 이 수능 원서 쓰고 이 바쁠 때 그렇게 남긴다고 합니다.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제 저희 의료자문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해 주셨는데 이거 너무나 내용 중요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꼭 아셔야 되니까 지금 잠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임상 시험 중인 12, 17세 코로나 백신 접종 시도를 중단하라. 주로 성인들이 접종한 코로나 백신에 의해 국내 2021년 9월 13일 0시 기준 사망자 858명, 사망 위험과 영구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8,523명이다. 6개월 반 만의 결과이다. 심지어 코로나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여 해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사망자가 나온다. 고3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에서 급성마비 4명, 혈소판 감사증 1명, 심근염 및 심낭염 6명, 뇌증 및 뇌염 1명, 경련 및 발작 5명, 아나필렉스 반응 10명, 입원 치료 32명이 발생하였고 이 중 1명은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질병청과 교육부는 고3 1차 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 사례들을 2차 접종 중에 고지하지 않았다. 과연 코로나 주사 접종으로 얻는 이익이 미접종으로 인한 위험성보다 큰가? 그럼에도 코로나 사망자가 없는 고3에 이어 12세 어린이까지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려 하나? 어린이들마저 이러한 불필요하고 위험이 예견되는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건강을 잃을 수 있다면 의료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코로나 백신 접종률 세계 1위인 이스라엘에서 심지어 코로나 백신 접종 받은 의사들이 어린이들 접종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코로나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한 실험 백신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학인연 의료자문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한다. 1. 미국에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를 접종한 전체 사망자 9,989명 중 12-17세 사이에 17명이 사망하였다. 2. 코로나 백신은 임상시험 중이며 부작용 면책을 받았다. 일반적인 백신 개발은 5년에서 10년 걸린다. 3. 화이자 백신의 효능 부족과 위험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매우 흔했다. 백신군의 높은 비율에서 발생하는 주사 부위 통증 외에도 피로감과 두통이 많았다. 심각한 피로와 두통은 검사자의 몇 %에 의해 보고되었다. 특히 심한 두통은 근본적인 혈전증 사건과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코비드19와 백신 부작용 모두를 고려할 때 전체적인 질병은 대조군보다 백신 접종 중에서 훨씬 더 컸다는 건 확실하다. 4. 임상시험적인 백신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의해 바로 나타나지 않을 장기적 손상이 예상된다. 작은 혈전이 파킨슨병을 악화시킬 수 있고 자가면역 질환이나 퇴행성 뇌질환이 10에서 15년 후 발생하게 될 수 있어 프리폴드 자콥스 질병, 프라리온 질병 같은 광합병 종류의 질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MIT 생명공학자의 의견도 있다. 5. 코로나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소아청소년과 학계의 성명을 신뢰할 수 없다. 성명서에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보호와 사회적 편의다 라고 나와 있는데 개인의 보호에서 소아청소년은 코로나 사망자가 없고 확진자도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으므로 전파 가능성도 낮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독감과 같은 일반적인 겨울 질병의 위험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위험은 훨씬 낮다. 즉 어린이는 코로나 사태의 긴급한 번위에 속하지 않으며 위험에 처할 이유가 없으니 코로나 백신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 개인의 건강을 위함이 아니라 사회적 편익을 위해 접종하는 백신이 있는가? 현 연령대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망자가 없으나 코로나 백신 접종에 의한 사망자는 존재한다. 6. 인체 공생 바이러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군이 존재한다. 13종의 DNA 바이러스, 40종의 RNA 바이러스, 52,738종의 박테리오파지와 인체는 공생하고 있으며 이중 호흡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군이 공생하고 있다. 공생 바이러스는 인체의 면역력에 의해 조용한 상태로 존재하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득세하여 질환을 발생시키므로 PCR 검사 시 검출될 수 있다. 현재의 진단 방법인 PCR의 부적합성을 미국 질병관리본부와 FDA가 인정했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은 바이러스의 유전자 파편을 증폭하는 PCR 진단을 사용하고 있다. 7. 무증상 어린이에 의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바이러스의 전파는 숙주인 사람의 몸속에서 충분히 증식한 이후 새로운 숙주를 찾을 때 발생한다. 사람 몸속에서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올 때 열, 기침, 재채기, 콧물 등의 증상이 발현된다. 즉, 열, 기침, 재채기, 콧물 등의 증상이 없다면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없거나 인체 내에서 증식하는 잠복기일 것이다. 증상이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8. 청소년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12-17세에서 화이자 백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2명의 사망자가 이미 유럽의 FDA인 에우드라 비질런스에서 보고되었다. 이 연령대에서 모두 남성에서 심근염 16건, 남녀 모두 28건의 발작, 3건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가 보고됐다. 뇌졸중, 심근경색, 심한 염증성 질환도 몇 건 있었다. 부작용의 수가 성인보다 훨씬 적은 이유는 이 연령대의 백신 접종 비율이 지금까지 훨씬 낮았기 때문이다. 만약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이 수치가 성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수준까지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 9. 어린이용 코로나 백신은 FDA에서 승인되지 않았고 긴급 사용만 허가받았다. 두 번째, 화이자 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의 90%가 발생했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질병의 이완율이 높다. 백신의 부작용을 모두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의사가 현재 존재하는가? 현재 의사들도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명확한 정보가 수집될 때까지 백신 접종 연령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 임상시험 중에 정식 승인받은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은
코미나티이며 국내에 유통되는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은 화이자 바이오엔텍이다. 10. 코비드-19는 특히 청소년에게 발병률과 중증도가 낮다. 2021년 9월 14일 현재 10에서 19세 청소년의 확진자는 23,593명으로 8.6%를 차지하지만 사망자는 0명이다. 0에서 9세 확진자는 14,617명으로 5.3%를 차지하지만 역시 사망자는 0명이다. 11. 코비드-19는 치료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치료를 위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오프라벨로 처방하고 있다. 수많은 숙련된 의사들이 임상적으로 명백한 코비드-19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 협력해왔다. 코로나 감염 초기 성공적으로 사용된 두 가지 약은 임산부와 태아에게도 안전한 하이드록시클로로킨과 이버맥틴이다. 두 약 모두 다양한 다른 질병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므로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에서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에 근거는 의미 없다고 본다. 12.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면역이 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6명이 코로나 면역세포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감염 후 회복자의 비율이 높다는 징후가 있다. 무증상을 포함하여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적이 있다면 강력한 특정 체액 및 세포 면역이 검출되므로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많은 개인들이 코비드-19에 대해 이미 특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특정 면역 또한 충분한 교차 면역을 있는 개개인은 실험적 예방 접종을 통해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다. 2021년 9월 17일 학생 학부모 인권연합 의료자문팀 이상입니다. 네. 저희 그 학부모님들이 절대 그냥 무조건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근거를 가지고 수많은 논문과 자료를 다 말씀하셔서 성명서를 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단계는 이제 어떻게 코로나를 이겨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뒤로 해서 먼저 저희가 이게 한교안 후보님과 이 대책 논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제 조금 진행을 한 다음에 우리 정기혁 원장님께는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그 부분이니까 뒤로 좀 빼고요. 일단 저희가 왜 이렇게 다급하냐면은 이렇게 홍콩은 화이자 오늘 발표된 겁니다. 아이들이 지금 그 1차 때 심장염이 왔다고 해서 2차 접종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3은 분명히 30명 똑같은데 멈추지 않고 다 맞춰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12세, 17세를 또 맞춘다고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언론에는 뭐죠? 강제하지 않겠다, 뭐 학교에서 집단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계속 보도는 되고 있지만 저희는 그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학부모님. 왜 믿을 수 없냐면 아까 보셨잖아요. 그 통계표가 사라졌고 실제 질병관리청이 지금 통화가 안 되고요. 교육부는 저희가 전화를 하면 무조건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저희는 동의서 미동의만 받습니다라는 책임 없는 말만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검사자를 늘리고 네. 확진자를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잡히기 위한 통계를 늘리고 있어요. 맞아요. 검사자가 저희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저희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다급하냐면 제가 오늘 이렇게 17개 교육감들에게 내용 증명을 다 보냈습니다. 17개 교육감들한테. 왜냐면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요. 자기 몰랐다고 이럴까봐. 분명히 저희 의료인 그 자문위원회 성명서 다 첨부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너무나 다급해서 초중고까지 싹 다 학교에 공문을 팩스를 다 보냈습니다. 좀 다급하다는 거는 고3 학생들은 백신을 다 맞았고 네.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급하다는 얘기죠. 예. 12살, 12살. 그렇죠. 저희는 언론과 교육부, 질병청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자율에도 맡기면 안 돼요. 본인의 선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19세 이하 아이들은 감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예 안 맞춰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맞으셨기 때문에 거의 아이들한테 나도 맞았어. 그러니까 너희도 맞아도 돼.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들이 이 위험성을 모르고 아 선생님이 맞았는데 그냥 괜찮으시네 이러면서 그냥 다 끌려가거든요. 그동안 어디에다가 호소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일단 질병청에 계속 전화를 하고 있고요. 네. 교육부에 전화를 하고 있고요. 일단 언론에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 언론도 보셨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겨우 그다음에 질병청 질병청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파서 제가 처음부터 이 문제를 파고들었을 때 부작용을 고지하지 않는 어디에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두 군데를 굉장히 많이 네. 했고요. 예. 중점적으로 했고. 해남부에도 네네네네. 자료요청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자가 진단으로 아이한테 이상 반응을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해남부에서 네, 맞아요. 해줄 수 없는데 뭔가 대책을 세워줄 수가 없는데 왜 아이들 이상 반응을 수집하나요? 그래서 저희는 의심을 하는 게 이게 어떤 제3자의 이익 집단한테 그걸 제공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건 완전 아이를 실험지로 쓰는 거거든요. 임상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네. 보고하는 웹을 개발해서 아이들이 자기 증상을 매일매일 보고하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예, 한번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우리 당에 또 보건복지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 한번 신속하게 내가 좀 어디 물어봤냐고 하는 거는 네.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가장 급한데 네. 국회에는 안 하셨냐 그 얘기를 안 국회에는 하셨냐. 아무도 지금 아니, 관심 제가 가지고 있는 피해보 게 없어요. 의원실을 통해서 네. 우리 그 국힘당에 있는 아까 보건복지부 간 산하에다가 연결을 시키고 자료를 이제 요구해달라 그러고 이걸 알아봐달라 접종을 막아달라라고 제가 거기 사무국장한테 막 엄청 전화해서 막 강요하고 얘기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국힘당 당사는 전부 다 ARS로 넘어가니까 할 수가 없고 예, 제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전화해서 태영호 예예 한테 얘기해서 어디다가 얘기했어요? 사무국장님한테 얘기했죠. 태영호 그 국장님 당협의 앞에서. 사무국장 네네. 그게 전부입니까? 그리고 뭐 저희가 접촉할 주- 곳이 없습니다. 그냥 책임당원방이고 학부모가. 시의원, 구의원 다 있는 책임당원방에 글을 자꾸 올리는 거죠. 예, 근데 워낙 그런 걸 많이 올려서 싫어해요. 제가 하도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볼 때 그렇게 하면 지금 이제 교육부에도 뭐 계속 뭘 했다는 거지 누구 만나지라고 계속 이제 뭘 청원하고 뭐 이랬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반영이 전혀 안 됩니다. 네. 교육 질병청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포인트를 쫙 잡아갖고 해야지 막 네. 떠든 많이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우선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홍보 자료가 너무 양이 많아요. 네. 이걸 들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에 딱 전달해가지고 네. 아 이거 심각하네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뭐 지금 1시간 이상 들어가지고 그러면 다 벌써 의원들은 다른 일정들이 있지 1시간 못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 저 팀들 전략 회의를 할 때는 충분하게 논의하되 밖으로 낼 때는 내가 볼 때는 5분 이내에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애들은 강하다. 네, 내가 볼 맞습니다. 때는 애들은 백신 안 맞아도 튼튼하다. 사례 없다. 발병 사례도 없다. 맞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왜 이걸 맞추려고 그러냐? 맞추려면 우리하고 협의해서 부모들 저 같이 합의해가지고 해라. 뭐 왜 애들 저 어린애들 갖다가 막 그 어떻게 보면 꼬드기거나 힘 압력 넣어가지고 이렇게 건강을 그렇게 하면 되냐? 요 몇 마디를 쫙 해서 이렇게 해야 또 밖에도 얘기도 되고. 그래서 그 몇 마디를 저희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것도 없는 그냥 네, 잘하셨어요. 네네 학부모인데도 근데 유튜브도 설명을 짧게 해가지고 짧게 그러니까 10분짜리가 있고요. 또 네. 7분짜리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홍보를 해야지 부모님들이 우선은 보실 거 첫째는 아닙니까? 그럴 것 같고 네. 하여튼 우리 정치인도 말을 길게 해가지고 하면 별 잘 이렇게 어필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요걸 우리끼리 얘기할 땐 좋은데 네. 다른 데 얘기할 때는 길게 얘기하면 벌써 이제 네, 맞습니다. 좀 시간 지나면 딴 생각해요. 네.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선은 졸리셨죠? 예? 듣다 졸리셨죠? 난 지금 옆에 이거보다 더 먼저 설린 회의체가 있어요. 네. 그 양보하고 여러분 왔다가 다시 갔어요. 그럼요.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또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동생이 그래서 이제 우선 홍보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걸 확실하게 바꾸려고 그러면 결국 질병청을 움직여야 되는데 뭘 이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얘기하고 하는 거는 내가 볼 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제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안 들어요. 그걸 뭐하러 왜 듣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좋은 그러니까 방법은 결국은 뭐냐면요. 소송도 안 되고 있어요. 결국은 힘으로 가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힘은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국회의원이거나 고위 저 공무원이거나. 근데 여러분 학부모들 고위 공무원들 많이 알잖아요. 모르죠. 아유, 저희가 지금
아무도 나서는 단체가 없고 저희 아니 단체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네. 얼핏 생각에는 네네. 우선 이제 우리 그 학부모들 중에 이런데 관련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분을 한 사람 설명해서 그 사람이 움직이게 하면 내가 볼 땐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런 분은 또 자기 직업하고 관계돼 있으니까 아니, 불이익을 당할 아니 왜 불이익을 당해요? 그러니까 설명을 충분하게 하는 거죠. 설명을 얘들은 필요 없는 무슨 이게 뭐 데모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팩트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팩트를 알려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지금 무슨 치료를 위해서는 강제로 해야 돼요. 그런데 예방을 위해서 강제로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치료와 예방이 다른데 백신은 예방 아닙니까? 그 예방을 강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말하는 게 뭘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난 그래서 그런 좀 이렇게 전략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그 전달도 안 될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그러면 지금 답답한 이제 거죠. 당에 네. 뭡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다가 얘기해서 거기서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이제 한 달이 또 건너가는 거죠. 네. 그럼 보건복지위 항상 열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일처럼 뛰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볼 때는 우리 학부모 중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학부모 중에 찾아서 이거 좋은 일인데 네가 한번 당신이 한번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학부모 중에 교육부나 질병청에 관련된 분이 있으면 가서 누가 이제 팁을 주는데 지역 의원들은 바쁘니까 이런 걸 비례의원하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비례위원이든 지역위원이든 지역위원 바빠도 지역위원들에게 세력으로 얘기하면 지역위원이 더 약하죠. 비례대표보다. 비례대표는 오히려 갑질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국회의원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학부모가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건지. 그래,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급하니까 이렇게 하고 거꾸로 이제 뭐 이를테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면서 저 의원을 찾아다니고 호소해야 되겠냐. 좀 알아서 챙겨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볼 때는 이건 뭐 긴 시간도 필요 없고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건복지 영역에 아는 질병청에 아는 또 교육부에 아는 학부모를 찾으세요 빨리 찾아가지고. 세종시에 살면 아는 사람이 있겠지만 다 세종시에 가 있으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학부모님들은 절대 안 나서시죠. 아니 이거를 나쁜 네. 걸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아니 나쁜 걸로 생각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진 직업적인 이 부분을 절대 저는 나서서 하지 않으실 거. 이 지금 이런 우선 사태가 해봤습니까? 네 그렇지 않은데 한번 시도해 아니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 난 변호사 또 잠깐 했잖아요. 해결 방법으로서는 그러니까 좋은 장기적인 해결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뭐 소송하거나 막 이래야 돼요. 근데 그거는 뭐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들 다 커버려요 그 사이에. 2년 3년 지나고 나면 그래서 그거 답은 아니고 내가 볼 때 그냥 내가 그랬다 얘기할 것도 없고 사람을 찾아서 이건 뭐 로비가 아니라 설명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는 불법도 아니고 무슨 탈법도 아니고 정당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질병청에서는 이제 아이들 교육부랑 이걸 접종하는 게 국제적 공조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국민의 건강보다 국제적 공조기 때문에 이건 윗선에서 이미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장관들의 지시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는 한은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저 총리도 해봤고 다 네. 그런데 건의를 하면 내가 무슨 따로 뭐 얘들을 저 학생들에게 다 백신 맞춰야 된다 이런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알아볼 뭐가 때는 좋은 거냐? 네. 좋은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알아볼 때는 이 정부가 바뀌었나 그럼? 우리 지금 때는 제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이 정부는 소통이 안 돼. 고3 백신의 접종 이유가 아이들이 건강이 아닙니다. 네, 때문에 제가 계속 교육부한테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전 국민 접종과 국제적인 공조에 의해서 맞추겠다는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맞추겠다는 소리가 한 마디도 안 나오고요. 9월 1일 날 그 교육부 TV에서 나온 거에서 방송한 전문가들하고 교육부 그 관계자가 한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지금 현재 코로나 사망자가 저희가 2,4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기저질환 없는 사망자가 50명을 빼면 나머지는 다 기저질환 사망자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저질환자가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얘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그날 이거 보고 기절했는데 19세 미만 아이들 백신 접종의 1차 우선 접종자가 기저질환자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약물을 현재 무슨 치료받고 처방받아서 왜 아이들이 중증 무슨 선천적인 그런 게 있어서 약물 치료를 장기적으로 받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고 셋째가 장애우 학생들이래요. 그런 아이들이 최우선 접종 대상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주변에서 누군가 음모론을 얘기하면 잘 안 믿거든요. 오히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 주변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음모론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과정 중에 불법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부작용 고지를 전혀 안 해줍니다. 아이들 생명과 제발 좀 해달라는데도 교사도 안 해주죠. 교육감도 안 해주죠. 장학사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교육이라고 들면 절대 이런 아이들 맞추면 안 이제 되죠. 제가 성립 때 그 메르스가 발생을 했어요. 네네. 그때도 이제 가보니까 제일 큰 민원이 정보 공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공유 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그래서 안 해줍니다. 그다음부터 정보 공유가 아주 원활하게 됐어요. 여기는 안 그 다음엔 정보 공유 뭐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왜 그리 하나?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있으면 그걸 포인트를 잡아서 공격을 하고 또 안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렇다고 그러면 잘 설명을 해서 빨리 신속하게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왜 나쁜 그런 의도를 가졌을까? 그걸 한번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소송과 이 문제를 했던 대표로서 말씀드리면 고3 백신 접종은 모두 불법이고요. 모든 불법을 다 동원해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요. 이 정부가. 기획살인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럴 수 있어요. 소위 정치 방역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포인트로 공격을 하고. 정치 반역보다는 저는 아이들을 실험지로 썼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니 그러니까 왜 상상하고 그렇게 싶지 않아요. 했겠냐고요. 왜? 저는 그래 의료보험하고 국민연금 때문에 이런 짓 한다고 생각해요. 대표님 제가 한마디 해주시면 네. 지금 이제 대표님이 언론에서 이제 많이 부정선거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부정선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왜라는 질문을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증거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이걸 바라보면서 왜 그럴까라는 그게 굉장히 많이 의문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근데 보니까 왜라는 거에 증거가 계속 쌓이고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근데 더군다나 유럽이나 많은 곳에서는 이제 지금 100만, 200만 규모의 데모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대표님이 아시다시피 많은 곳에서 언론이나 뉴스 미디어에 전부 통제되고 있잖아요. 부정선거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정선거를 표방에 알았던 사람으로서 이 백신도 같은 패턴을 지금 띄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경우에는 예. 선거를 이기겠다.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가 목적이냐? 인구 감축. 근데 그건 아직은 확신하는 게 아니어서 그 얘기는 좀 제 생각에는 저희 목적이 세계적인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특정 단체들에 대해서 강제 접종률을 많이 하는 것 높이기 위한 거다. 어떻게 보면 백신을 파는 거죠, 아이들한테요. 이 단체로 팔아서 초기 때 군인이나 충분히 또 경찰 실험을 하고요. 집단들에 대해서 강제 접종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접종률을 많이 높였었습니다. 좀 만약 그렇다면 네. 그건 그냥 선인데 그거는 설득이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거라면 설득이 된다고요. 접종률이 지금 굉장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다급하거든요. 그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방법들. 그리고 이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특정 이익단체가 굉장히 개입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런 게 나는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 그렇죠. 원인을 알아가지고 거길 딱 쳐야지. 그렇죠. 그냥 막 니들 다 나쁜 놈이야 이러면 해결 안 되거든. 그렇죠. 근데 그래서 강력히 의심이 되는 게 강제로 이렇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법안이 계속 발의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계속 큰 앞으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정부가 부작용을 알매도 은폐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백신에는 최신 나노 기술이 적용됐어요. 어떤 기술이냐면 치료제가 세포하고 결합되면서 이게 세포에 이게 문이 열리도록 이온화 채널 해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이제 정자기장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그 기술이 들어가면서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수조기가 수억기가 들어가거든요. 세포가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런 부분들은 나노 기술이고 하기 때문에 의사분들도 잘 몰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많은 제가 이제 그 전문가들 의견을 막 정리해보고 있는데 많은 세계적인 바이러스 학자들, 생물학자들, 미생물학자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연구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저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인데 백신을 맞고 그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와 그리고 백신 접종이 높은 국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확진자 비율이 낮아야 됩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실시간 그 확진자 비율하고 인구당 확진자 비율하고 백신 실시간 비율을 지금까지 쭉 통계를 뽑아보니까 백신 접종이 높으면 높을수록 양의 상관관계로 인구당 확진자 비율이 높다라는 거죠. 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이게 딱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통계가 나온다. 지금 백신도 말이 안 되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많은 분들은 이제 굉장히 처음에 초기에 주목하고 제기하고 있는 거죠. 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저도 초기에부터 알아왔기 때문에 이 진실이 이제 드러나고 있고. 제가 하는 말씀. 아니 제가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네.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네.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치료와 예방은 차이가 있는 거다. 치료는 강제성을 띠는 것이 부득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예방은 강제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 예방 못해가지고 치료 단계로 들어가면 그거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예방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우선 맞지 않다. 이런 점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연령별로 저 학생들은 발병률이 뭐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죽은 아이가 없죠. 코로나는요. 그러면 그 얘기를 또 이제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강제로 맞아라 말라 이렇게 하지 마라.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도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고3 아이들이 97%가 맞는 참담한 결과를 가졌거든요. 글쎄, 지금 상황은 벌써 물어보니까 벌써 다 맞았다 네, 보니까. 근데 97%라는 게 어떻게 그래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몇 가지 얘기. 지금 뭐 의학적으로 이렇다 뭐 이런 얘기 아마 얘기할 기회가 잘 없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얘기 하면 내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여튼 아까 설명은 간략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듣지. 이거 움직일 사람 질병청에서 이런 얘기 하면 뭐 들을 리가 없죠. 또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해서 간략하게 하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그런 것이 포인트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걸로 내가 아까 얼핏 생각에 법률적 대응이 가능할까 잠깐 생각해 봤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법률적 대응은 무슨 민형사상의 법률적 대응 이런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그 손해배상 중에는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한 그 보상, 손해배상 그게 위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굳이 말한다면 그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준비되지 않은 그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뭐 큰 정신적 피해를 줬다. 이거는 그냥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건 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나도 사실은 뭐 최근에 들었어요. 이 이슈 자체를. 또 우리 돕는 분 중에 이제 서울시 의사회 경기도 의사회 홍보위원장인 분이 캠프 같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얘기를 듣고 알고 있던 그런 것이긴 한데, 여기도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게 발표 자료를 한번 준비해봐라 그랬더니 7장을 만들어 왔더라고. 이건 발표를 못해. 그럼 무조건. 발표를 하면 반장짜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누가 보죠. 길게 하면 안 봐요. 다시 좀 만들어봐라 그래서 조만간 제가 한번 메시지를 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하신 거를 네, 꼭 참고하겠습니다. 좀 12세, 17세는 정말 반드시 막아야 돼서 그 부분은 정말로. 그리고 하여튼 저 후보님, 저희가 네. 예를 들어 갖고 유은혜 장관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달라고 공문을 보내면은 저희를 만나 주실까요? 안 만나 주시오. 그 얘기. 내가 몇 번 얘기합니까? 공문 같은 거 갖고서 누가 움직여요? 지금 대한민국뿐만 전 세계에 공문으로 처리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선을 뚫어야 된다는 거죠. 세종시청사는 또 경비가 철저해서 또 뚫고도 가지도 못해요. 그렇게가 못 만나. 내가 지금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자꾸 딴 방법을 말씀하시네. 그 학부모를 찾기가 더 힘들죠. 저희가. 지금 그거 이 아니면 방송을 내가 볼 때는- 보시는 학부모님.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벌써 늦어서 이제 나가야 될 것 같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접종 특별조치법을 낸 거 아십니까? 그때 항의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홍준표 후보가 예. 백신 전 국민 의무 접종해야 된다는 그런 어마무시한 법을 발의를 했어요. 저는 뭐 그런 법을 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좀 황 후보님께서 경선과정에서 좀 오히려 알려주시면 이용이라기보다 알려주시면 상대방들이 그러면서 오히려 설득하시는 부작용 일이 많은데 그렇게 강제로 맞춰갖고 이거 어떡할 거냐. 제가 볼 때는 그거 그거 이슈 알고 먼저 냈냐. 와야 대답도 안 합니다. 대답은 안 하시면 국민은 들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우선 보도가 안 돼요. 대답 안 한다는 거는 이슈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대응 방안도 말씀드렸고 간단하게 이제 설명은 간단하게 해야 된다. 어쨌거나 그거 아니면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지금 이렇게 그러기도 하지만 또 얼마나 절박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고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그럼 후보님께서도 어딜 가시던 이 문제를 꼭 좀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기회가 되면 내가 언급을 할게요. 기회되는 면이 아니라요. 무조건 좀 언급 좀 해주십시오. 아니 가서 말을 한다고 먹히질 않거든. 그래도 한번 말씀하시는 게 제가 아까 학부모님이 또 들을 수 있거든요.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 장짜리를 줄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임산부랑 어린아이들은 안 된다는 것만이라도 벌써 피해가 났고 홍콩 사례를 봤을 때 이건 정말 저희가 말하실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거든요. 제가 잘 들었습니다. 여러 말씀 네. 잘 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 페이지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이거 그러면 하나만. 내가 이게 중요한 게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안 되고 너무 지났어요. 지금 너무 지나서 기다리는 분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내고 그다음에 앞으로 내가 홍윤이라고 우리 의사가 있어요. 의사분이 있는데 한번 연락을 드리라고 그렇게 해요. 네네. 자 그럼 우리 이상민 보좌관이 좀 더 들으시고 마지막 뜻을 전해주세요. 예. 제가 끝까지 못해서 미안한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고 제가 한번 그 부분에 관해서 정리해서 한번 국민들에게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할게요. 너무 네, 불법적인 게 방법. 많으니까 꼭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후보님 여기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들한테 홍보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정리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냥 논의한 것으로 이렇게 하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아이고 그러시군요. 여기 정실자하고 또 빠지게 웃으면 안 돼.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자리 끝까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또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좀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치료에 대해서는 저희 정기호 원장님이 정말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예. 그 부분에 나중에 한번 제가 좀 팀장에서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저는 뭐 김우주 박사밖에 몰라서. 자,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한데 정기호 원장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조금 늦어지더라도 유튜버님들은 저희 정기호 원장님이 저희 학생하고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될 치료법이라든지 잠깐만. 이런 근데 부분이 지금 있을까 여기서 싶다가. 네. 황교안 후보님한테 어필을 해야 되니까 보좌관님이 아직 계시니까 네. 그걸 먼저 어필을 하고 가면 좋겠어요. 어떤 어필을 해야 될까? 뭐 누굴 만나야 돼? 아니 보좌관님 한테 알고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미치네요. 우리 요거 가지고 좀 우리 그냥 그거를 프린트로 받자. 하셔야 돼요. 네, 제가 누를게요. 비례분들이라는 게 나와요. 지역구 더 나와요. 저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설명하러 가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 이제 주민들 의견을 구했거든요. 여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를 왔으니까 민감할 수가 없고. 근데 저희가 저희 동네에 GT에서 문제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나서주고 다른 문제는 한도가 제가 그 정치에 뜻이 있거나 공부를 해주니까 걱정할 때 문제 때문에 외교부 그거랑 아빠하고 정신없다고. 근데 이분들은 보호복지이고 이분들이 이분 지역구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래서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떨어뜨리지 않아. 무협에다가 교육 용어라서 알아듣지 못해. 국민들이 사람들 수급을 하려고 하면 마지막 분 발표. 무료에다가 해서 무료 붕괴를 예를 들어서 시켜가지고 원격 치료하고 그다음에 하잖아요.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붕괴달라고 기본이 될 수 있고 기존에 그걸 붕괴시켜가지고 자기는 그거를 통해가지고 정권을 계속 다 틀어주려고 저기 지금 이거는 사람 저기 부정적으로 오는 환자 신민양 대표님 지금 방송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까지 네네, 진행을 죄송해요. 하고 네네. 또 차후에 이야기를 나누시죠. 네네네네. 일단 계속 저희 진행을 하시죠. 저희 그 이제 한교안 후보님께서는 이제 먼저 너무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사실 전주에서 계시는 의사 선생님인데 저희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백신을 아이들이 맞고 지금 저한테도 코로나 백신 부작용 때문에 연락된 아이가 3명이 있었는데 이제 증상이 너무나 이제 많은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정기원 원장님이 어떤 치료법도 아시고 또 코로나 또 어떻게 코로나를 이겨야 될지 이제 제가 먼저 자료를 받았는데 굉장히 저희한테 도움이 되고 물론 저희 유튜버 메인 언론에 안 나오겠지만 저희 끊임없이 알릴 거니까 오늘 그 마지막 순서로 제가 원래는 그 순서에 넣었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이 방송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방송 지금 찍으면은 제가 국회의원들 많이 들어있는 방에 다 퍼날라요. 오세훈 시장이랑 나경원이랑 다 있는 방에 퍼날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또 그들이 다 볼지 정책적으로 또 저희가 해결할 방법을 오늘은 찾으러 온 거라. 잠깐만 여기 호흡 때문에 안 들리니까요. 네네. 원장님 짧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이거는 틀어주셔야 돼요. 네네. 듣겠습니다. 몇 분 걸리실 거예요? 7분 정도. 7분 정도. 7분 동안만 집중해서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귀한 자리를 마스크 보고 해주십시오. 소리가 크게 해주십시오. 예, 귀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황교안 대통령 후보자님과 그 보좌관님 그리고 학생학부모 인권보호연대 그 대표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여기 말씀들이 많이 있으셔서 12세, 17세까지 또는 20세 미만의 접종을 코로나 백신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임신부와 수유부들이 백신 접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위드 코로나를 주장하는 정은경 질본청장과 그리고 백신 면역이 자연 면역보다 더 유효하고 우월하다고 주장한 최원석 감염내과 교수님께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치료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올바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 이미 말씀하셔서 17세에서 20세 미만까지 학생들, 젊은이들이 백신 맞는 것은 젊은이들은 1000만 명에 1명이 죽을까 말까 할 정도로 젊은이들은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백신이 전혀 불필요하다는 것과
임신부들은 임신 20주 미만에 에서 그 20주 미만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 82%가 유산을 합니다. 이미 그것은 제 것이 아니라 2021년 6월 16일 날 NEJM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임신 20주 미만이 백신을 맞으면 82%가 유산을 하는데 그것을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고, 두 번째로 수유 중인 분들은 만 50세 미만이기 때문에 만 50세 미만은 수유 중인 분들을 포함해서 만 50세 미만에서는 100만 명 중에 1명이 코로나로 사망합니다. 수유부들도 따라서 백신을 맞을 필요가 전혀 없고, 또한 수유부가 그 백신을 맞으면 어린아이가 중화항체를 가진다고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 백신을 맞아서 생기는 중화항체를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들은 20세 미만에 포함되어서 이미 20세 미만은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데 불필요하게 어린아이에게 중화항체를 강제로 넣어주는 셈이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그 중화항체를 가진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가지는, 인간 모두가 가지는 면역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로 따지면 앞바퀴 2개, 뒷바퀴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아이가 항체를 가지게 만드는 것은 뒷바퀴 하나만, 오른쪽 뒷바퀴 하나만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차가 4바퀴가 있어서 균형 잡게 가야 되는데 오른쪽 뒷바퀴만 크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 어린아이는 면역력의 불균형을 일으켜서 장차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바이러스나 다른 질병에 대해서 아주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은 어머니의 수유부의 어린아이들은 백신을 맞지 않은 수유부의 어린아이들보다 훨씬 더 예후가 나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위드 코로나를 주장하는 정은경 청장과 그리고 백신 면역이 자연 면역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한 최원석 교수께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정은경 청장은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통하여서 위드 코로나, 즉 백신을 많이 맞고 그 다음에 코로나와 같이 살자는 거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자, 이것은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코로나와 같이 살자고 주장하는데, 지금 예전에 있던 코로나는 우한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델타 코로나이고, 제가 치료를 해본 그 경험에 의하면 우한 코로나는 3일이면 대부분 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델타 코로나는 5일, 일주일이 지나도 잘 안 좋아지고, 우한 코로나는 폐렴 정도만, 그러니까 코로나 폐렴으로 많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었는데, 요즘에 나타나는 델타 코로나는 폐렴뿐만 아니라 심근염이 많이 생겨가지고 심장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5일, 일주일이 지나도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치료를 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코로나 질환과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코로나 질환하고 같이 살면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할 것입니다. 그 다음 최원석 교수는 자연 면역보다 백신 면역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는데, 아까 우리 총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면역이 백신 면역보다 증상이 있는 것에는 27배 더 강하고 증상이 없는 것도 13.6배가 더 강합니다. 따라서 그 최원석 교수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연 면역이 인공 면역보다 27배 그리고 13.6배가 더 강한데, 최원석 교수는 자연 면역보다 백신 면역이 더 강하기 때문에 2번씩 백신 맞은 사람도 3번째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최원석 교수님 나오셔서 공개 토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은경 총장이 주장한 위드 코로나에서 코로나와 같이 살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것인데, 백신이 안전할 때 같이 백신을 맞으면서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나와 있는 그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미 백신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판명이 나 있고, 또 일본 후생성에서도 백신 속에 이물질이 들어있고 검은색 이물질이었는데 그것이 자석에 붙는다. 그러니까 금속 성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산화그라핀이라고 합니다. 산화그라핀은 자석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그러니까 전자기장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심전도를 찍잖아요. 심전도를 찍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 약한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신을 노모로 해서 이것보다도 더 강한 전자기장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산화그라핀이 들어가면 우리 몸이 자석화 일부라도 변하게 되어서 우리 몸에 있는 전기 신호가 다,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고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고 말을 하고, 이것이 모든 것이 그 화학
일시적인 반응이 정기적인 반응으로 변하여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화그라핀을 넣게 되면 그러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기적인 현상이 뒤박죽이 됩니다. 그래서 산화그라핀이 들어있는 백신을 맞으면 더욱 안 되고, 지금 젊은 학생들이 심장병이 있는 것은 화이자 백신 속에 특히 트리파노소마 크루즈라는 트리파노소마 곤디아이라는 기생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생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치료 방법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한 기생충이 들어있는 백신을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생충이 들어있는 백신이라든지 산화그라핀이 들어있는 백신이 안전하다고 그러한 백신을 맞고 그 코로나와 함께 지내자고 주장하는 우리 정은경 청장께, 위드 코로나를 주장하는 정은경 청장께 저는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로는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PCR을 40번을 증폭을 시키거든요. 40번을 증폭을 시키면 2조 2천억 배가 증폭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한 마리가 들어왔을 때, 조각 하나가 들었을 때 40회를 돌리면 2조 2천억 배가 증폭이 됩니다. 이것은 99%가 위양성입니다. 그래서 2,000명이라고 확진자라고 주장하지만 2,000명 확진자 중에서 1,980명은 위양성자이고 단지 20명이 확진자가 될까 말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WHO에서 지난 1월 23일에 발표한 PCR을 통한 새로운 진단 기준을 가지고 PCR 위양성자, 양성자를 발표해야 하지, 지금처럼 정치 방역을 하기 위해서 99%가 위양성자인 그 상태로 PCR을 40번, 2조 2천억 배를 확대시킨 그런 거짓말 발표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관에서 사람들이 소위 코로나가 확진되었다. 그 사람들은 코로나 확진된 것이 아니고 양성자 환자인데, 증상이 있는 사람들 열이 나면 그냥 해열 진통제만 투약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발표들을 통해서 코로나 질환은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는 것이 제일로 효과가 좋습니다.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면 75%, 80%, 95%가 살지만 늦게 발견하면 45% 정도뿐이, 30% 정도뿐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생활 격리치료실에서 해열 진통제만 주고 시간을 끌어가지고 사람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중환자실에 가면은 살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활 격리 시설부터 해열 진통제를 주지 말고 치료제를 주자. 이미 아까 우리 오선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 치료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이드로스클로로킨, 그다음에 비타민 C, D, 아연, 징크, 그다음에 NAC, N-아세틸시스타인하고 글루타치온을 투약하면 엄청 의사줍니다. 아까도 필리핀에서 그 엄마가 아기가 필리핀에서 심장 심근염이 생겼다고 전화가 와서 글루타치온 그 약국에서 사셔서 드시라고 해서 NAC도 사고 글루타치온 3,000mg 먹고 그 가래도 나오고 심장이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괜히 해열 진통제만 쓰지 말고 빨리 치료를 해서 환자들이 좋아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지금 목시플록사실린과 렘데시비르를 사용하는데, 목시플록사실린은 이미 효과가 없는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시플록사실은 굉장히 비싼 약이고, 렘데시비르는 일주일 치료비가 1,000만 원이나 하는 건데, 렘데시비르는 한 명도 살린 일이 없습니다. 렘데시비르는 투약을 하면 중환자실 입원 기간, 가령 렘데시비르를 치료하는 사람은 14일 입원하면 렘데시비르를 치료한 사람은 10일간 입원해서 중환자실 입원 기간을 4일간만 줄일 수 있을 따름이지, 렘데시비르를 투약하였다고 죽을 사람이 살고 죽을 사람이 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약 대신에 이미 이스라엘에서 엑소시드24라는 약이 있어서, 엑소시드24는 30명의 중환자 중에서 29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엑소시드24를 들여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치료 칵테일이 있습니다. 비타민 C, D, 아연, NAC, 글루타치온, 그런 약을 사용하면 90%, 95% 이상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버맥틴도 엄청 좋은 약입니다. 이번에 칠레에서 이버맥틴을 사용해서 많은 치료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우리나라 정부와 또 생활 격리를 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새로운 치료법도 아니고 이미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치료법이니까 격리 치료실에서
해열 진통제만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코로나 예방 칵테일 또 치료 칵테일 비타민 C, D, 아연, 글루타치온, N-아세틸시스타인, 그다음에 이버맥틴, 그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엑소시드24를 투약해서 치료하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지금 2,000명, 3,000명 그렇게 소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예방하고 치료하면 저는 단언하건대 한 달 이내로 확진자 수요를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장하고 이것을 가지고 정은경 청장과 최원석 교수에게 공개 토론할 것을 주장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물론 뭐 저희가 이게 주요 언론에 나오지 않아서 국민들이 너무 모르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그냥 어떤 아이 진짜 끌려가서 맞췄던 아이도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아까 한교안 후보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말씀은 충분히 이제 이해는 되는데 과연 일반 저희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좀 더 고민을 해보겠고요. 이렇게라도 알렸으니까 저희 국민들이 똑똑해질수록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지금 정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치료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이거부터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네네. 일단 오늘 이렇게 길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단체가 이제 계속 언론에 조금씩 나와서 굉장히 아주 큰 단체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희 지금 4월에 지금 시작된 단체인데 정말 진전성 하나로 승부하면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응원해 주시고 네, 많이 이제 저희 엄마들 아빠들 다 깨어나시면은 충분히 저희는 어떤 물론 정치적인 것 저희가 계속 만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지혜를 짜보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